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초신경계와 신경계 질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신경계 파트는 항상 해부학적 구조가 그림화되어 있어야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초신경계가 마무리되면 이 구조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학습 방향을 목표로 수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신경계 주 핵심 내용은 중추하고 말초에 대한 내용인데,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문제 출제율이 높은 부분은 중추보다는 말초신경계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초신경계를 이해를 하려면 중추신경계와의 연결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초신경계 문제에서 중추신경계의 특징이나 기능들을 함께 물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말초신경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신경계를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 중 하나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실제 내보면 초기에 학생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율이 중추보다는 말초에 더 집중돼서 나온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경계에 대한 전체 내용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중추신경계죠, 그치? 중추신경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뉴런을 꼭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말초신경계다 포함시켰지. 이때 첫 번째 분류 기준이 해부학적 분류 기준인데, 가장 첫 번째가 척수를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척수신경과 뇌신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교재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 그렇지? 그래서 뇌신경은 얼굴기관과 연결된 말초신경이다 표현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얼굴기관하고만 연결되는 뜻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이 신경계 파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초신경계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끝날 때까지 차근차근 그 내용들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점. 됐지?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이 흥분 방향에 따른 분류 기준인데, 이때 흥분 방향이라는 얘기는 중추를 중심으로 중추 안으로 정보를 주느냐, 중추에서 정보를 받아서 나오느냐, 그에 대한 분류 기준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감각기에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중추로 전달해주는 구심성 신경과 중추로부터 명령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반응기까지 전달해주는 원심성 신경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 됐지? 원심성 신경이 이제 뇌 중에서 대뇌나 소뇌로부터 뻗어나오면 우리가 체성 신경이라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주중추는 우리가 대뇌로 보면 되기 때문에 체성 신경 표현을 할 때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자, 그 다음 골격근으로의 명령, 즉 이 골격근이 바로 대뇌가 통제하는 대표적인 반응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재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내, 중내, 연수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계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 근데 내용 뒤쪽을 보면 척수의 조절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잖아. 이 부분은 말초신경계 끝까지 들어가야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그다음 대다수의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이때 뇌 중에서 간내를 보통 제외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자율신경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그래. 그거는 나중에 자율신경계 파트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말초신경계는 끝까지 내용을 다 완벽하게 수업을 들으셔야지만이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숨어있는, 또는 여러분들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율신경계는 이제 기능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걸 기본 플로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말초신경계는 해석을 할 때 해부학상 분류기준과 흥분 방향에 따른 분류기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흥분 방향에 따른 분류기준 중에서도 원심성 신경의 체성과 자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점 기준으로 잡고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보자고. 자, 본격적으로 말초신경계의 연결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내 몸에 있는 중추신경계와의 연결 구조를 직접 그려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신경계 자체를 초반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내용을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그림을 내가 따로 모식화 시켜 둔 거고, 일단은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 내 몸에 있는 신경계에다가 적용하는 연습까지 이루어지면 웬만한 말초신경계들은 전부 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뇌 중에서 대뇌와 소뇌 중에 중심은 대뇌이기 때문에 지금 대뇌를 위주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자율신경과 관련된 뇌가 바로 간뇌, 중뇌, 연수인데, 이때 간뇌는 생략을 시켰지. 이유는 나중에 해부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역시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은 중뇌와 연수 위주로 설명을 할 거야. 됐지? 또 다른 중추 중에 하나 역시 뭐가 있어? 척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중추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말초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감각기와 반응기가 있는데, 이때 감각기와 반응기가 각각 얼굴 아래에 있느냐, 얼굴 위에 있느냐에 대해서 연결되는 말초신경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됐지? 그림 잘 따라와. 일단 얼굴 아래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됐지? 자, 얼굴 아래에 있는 특정 감각계에서 특정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중추로 연결되겠지. 항상 모든 자극에 대한 정보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무조건 대뇌다라고 중추신경계 강의할 때 분명히 설명했어. 다시 한번 모든 자극에 대한 정보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 어디까지 간다? 대뇌까지 간다라는 이 기본적인 틀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얼굴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구심성 신경은 대뇌로 가기 전에 항상 어디를 거쳐가게 되냐면 척수를 거쳐가게 돼 있다고. 척수 안에서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대뇌까지 연결되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오해하지 말 점은 척수에서 대뇌까지 올라가는 이 구심성 신경이 대뇌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흐름상 여기 연수나 중간뇌나 간뇌를 거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간뇌, 중뇌, 뇌교, 연수, 그 다음 척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아래쪽으로 연결된 구심성 신경이 척수로 들어와. 그럼 시냅스 형성하고 또 다른 구심성 신경이 척수를 통해 올라가게 되면 구조상 여기를 지나가서 대뇌를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구조는 여기를 거쳐서 올라간다는 그림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편의상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대뇌에 있는 야람들은이 이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명령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내보내겠지. 이때 명령을 받을 반응기가 얼굴 아래에 있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원심성 신경이 출발하면 이 원심성 신경도 얼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척수를 거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이때 대뇌에서 뻗어나오는 이 원심성 신경 역시 여기 이런 네 줄기를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림상 이 원심성 신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냅스 형성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얼굴 아래에 있는 반응기가 이 명령을 받을 것이고, 그럼 이때의 반응기는 대뇌의 통제를 직접 받는 반응기지. 그럼 이 반응기의 종류가 근육의 종류라면 당연히 무슨 근이 될 거야? 골격근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날 거고, 이 반응 역시 대뇌가 주도하는 반응이니까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그렇지. 의식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얼굴 아래쪽으로 연결된 감각기와 반응기의 구심성과 이 원심성은 전부 다 척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상 척수신경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와 반응기를 볼게. 얼굴 쪽에 있는 특정 감각기로부터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이 정보 역시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뇌로 가겠지. 근데 이때의 구심성 신경은 굳이 척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이렉트로 뇌로 연결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이때 대뇌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상 이 뇌줄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간뇌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중뇌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연수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원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건데 다이렉트로 마치 대뇌처럼 연결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야. 됐지? 그럼 대뇌에 있는 무슨 뉴런으로부터 연합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낼 건데 이때 명령을 받을 반응기가 얼굴에 있다. 그러면 이 대뇌로부터 출발하는 원심성 신경은 굳이 척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의 반응기 역시 근육의 종류라면 당연히 골격근이 될 것이고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대뇌가 주도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적 반응의 종류가 될 거야. 되겠지? 그러면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와 얼굴 쪽에 있는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구심성과 이 원심성 신경들은 척수를 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해부학적상 무슨 신경이니? 뇌신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이 원심성 신경은 지금 전부 다 대뇌로부터 뻗어 있는 원심성 신경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경계는 기능상으로는 체성신경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그 다음에 기능상으로 체성이냐 자율이냐 그 중에서 체성신경에 대한 연결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심성 신경은 얼굴과 연결된 감각기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뇌신경이야. 그래서 얼굴 아래 감각기와 연결되는 구심성 신경은 무조건 척수신경인 거지. 됐지? 그 다음 원심성 체성신경도 얼굴 쪽과 연결돼 있다? 걔도 무조건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얼굴 아래쪽 반응기와 연결돼 있다? 걔는 무조건 척수신경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해부학적 특성과 그 다음에 기능상의 특성에 대한 분류 기준을 잘 잡아서 해석을 해라.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분류 기준은 얼굴 아래냐, 얼굴 위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척수를 지나냐, 척수를 지나지 않느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런데 중간뇌나 연수의 통제를 받는 반응기들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이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됐지? 어찌됐든 중간뇌나 연수의 통제를 받으려면 여기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은 기능상으로 자율신경계에 들어갈 거야. 됐지? 그러면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가볼게. 됐지? 반응기들 중에서 체성신경은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한가 닥으로만 통제를 받아요. 오케이? 그런데 자율신경과 연결된 반응기는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항상 두 가닥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오케이? 이게 이제 차이점이야. 됐지? 그러면 중간뇌가 됐든 연수가 됐든 여기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자율신경은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두 가닥이 동시에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각 가닥에서 명령을 때리는 명령의 종류가 다르겠지.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종류도 다를 거야. 반응에 대한 종류도 서로 다르게 나올 거란 이거야. 됐지? 어찌됐든 A들은 중간내나 연수로부터 뻗어나왔기 때문에 A들은 무슨 신경계다? 자율신경계다. 일단 정리해두고, 그럼 자율신경계는 왜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명령 계통을 두 개나 가지고 있냐?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물어보진 않지만, 간내를 포함한 중간내나 연수가 담당하는 역할들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과정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응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명령 계통을 몇 개를 만들어 버린 거야? 두 개를 만들어 버린 거라고. 일종의 자동차를 통제하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보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하거나 빠르게 늦출 수 있는 거지. 그치?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다 가정을 하면 이걸 어떤 과정으로 눌러야 이게 브레이크가 될지 엑셀이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지. 빠르지가 않다고. 됐어? 그래서 그런 반응의 빠른 정도를 위해서 체의성 신경과 다르게 자율신경은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항상 두 가닥을 연결시켜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각 가닥에 대한 명령에 따른 반응이 서로 달라서 이 자율신경계를 기능상 두 개로 또 구분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교감신경. 그 중에 또 하나가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교감신경은 척수를 통과하게끔 그려놨고 부교감신경은 척수를 지나지 않게 그려놨지. 그렇지? 이 반응기가 얼굴 위에 있든 얼굴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자율신경계는 체성신경과 다르게 척수신경일지 뇌신경일지가 반응기가 얼굴 아래에 있냐 얼굴 위에 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일단 외우는 수밖에 없다. 됐지? 자, 볼게요. 교감신경은 반응기의 위치와 상관이 없이 얘는 100% 척수신경. 됐어? 이렇게 예외가 없어. 됐지? 부교감신경은 주로 뇌신경에 들어간다. 됐지? 그래서 왜 주로입니까? 예외 상황이 있다는 얘기지. 부교감신경 중에서 예외적으로 척수신경에 포함되는 게 있어. 됐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장하고 방광이라는 반응기인데 이 두 개 중에서 시험에 위주로 물어보는 건 방광이야. 대장과 관련돼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방광에 대한 반응기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고. 방광이라는 반응기의 하나 얘야. 됐지? 원래 방광도 근육 덩어리거든. 이 근육은 방광 구성한 근육이고 내장근에 들어가. 내장근이니까 대뇌가 통제할 수 없는 근육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방광을 원래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냐면 척수야. 됐지? 그럼 척수로부터 뻗어나오는 자율신경도 방광과 연결될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부교감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교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광은 원래 중추가 누구이기 때문에 척수이기 때문에 방광과 연결된 자율신경은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 다 무조건 척수신경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교감신경은 주로 뇌신경인데 뭐와 연결된 부교감만 제외하고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만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무슨 신경을 빼면 된다? 뇌신경으로 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럼 이런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반응기들은 주로 중뇌나 그 다음에 연수나 그 다음에 간내의 통제를 받는 반응기지. 그럼 근육의 종류로 따지면 주로 심장근하고 그 다음 내장근의 종류일 거라고. 됐지? 그 다음 일부 골격근도 자율신경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숨쉬게 해주는 데 관여하는 근육이 바로 호흡근이었잖아. 이 호흡근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다시피 분명히 골격근이었지. 그럼 이 골격근이면 누구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 대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골격근들은 자율신경도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됐지? 이때는 하나 좀 기억을 해. 골격근과 연결된 원심성 신경은 일단 무조건 체성 신경 연결돼 있고 일부 골격근에는 자율신경도 연결되는 게 있어. 됐지? 기본적으로 잘 잡아.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반응기는 이러한 근육의 종류 이외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뇌분비계를 다루게 될 거거든. 뇌분비계라는 얘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묶어서 뇌분비계를 하는데 이런 뇌분비계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지. 그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다가 뇌분비샘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자율신경과 연결된 대표적인 기관들 중에는 뇌분비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부교감을 통한 반응과 교감을 통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그랬지? 어떻게 다르게 나오냐? 이 두 개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로 나와.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걸 길항작용이라 불러. 그래서
길은 촉진한다는 얘기고 항은 막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기량작용, 반대작용이다. 그냥 해석을 하면 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중추도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가 됐든 여기를 지나갈 때, 구심성 신경이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지나간다고. 됐지? 그러면 각각의 뇌에 있는 연합뉴런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이 연합뉴런을 통해서 판단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교감을 통해 명령을 내릴지 교감을 통해 명령을 내릴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뭘 잡아야 되냐?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이 특정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 신경의 연결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가야 돼. 지금부터 이제 표현해주는 그림이 실제 연결되는 구조라 생각하면 된다. 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모의식화 시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교감 신경은 100% 척수 신경이야. 부교감 신경은 주로 뇌신경인데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만 우리가 척수신경 빼면 된다고. 물론 대장도 포함되긴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만 물어보고 있어? 방광만 물어보고 있다고. 방광만 기억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그치? 내가 이게 자율신경이냐 체성신경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어느 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했지. 근데 실제 문제를 보면 이 말토, 이 원심성 신경이 지금 어느 뇌에서 출발했는지를 보통 문제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됐지? 그래서 어느 뇌에서 출발하는지를 몰라도 이게 체성에 들어가는지 자율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야. 됐지?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내가 현재 대뇌, 그 다음에 간뇌를 포함한 뇌줄기, 척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박스를 쳐놨다고. 이 안에 있는 구조가 전부 다 중추야. 됐지? 잘 들어. 원심성 신경이 체성이냐 자율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중추 안에 연결된 원심성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중추 밖의 구조를 보는 거야. 됐어? 잘 봐. 체성하고 자율의 특징. 중추 밖만 보는 거야. 중추 밖으로 연결된 체성은 중간에 시냅스가 전혀 존재하잖아. 그래서 중추 밖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구조적 특징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냅스가 무조건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 자율신경은 중추 밖에 무조건 시냅스가 있고 체성신경은 중추 밖에 시냅스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시냅스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체성이냐 자율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중추래. 됐지? 그럼 중추면은 모든 뇌와 척수를 다 포함하는 거야. 되겠지?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그럼 이 구조는 무슨 성 신경이니?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삐져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성이야? 구심성이지. 정보는 어디로 들어가? 중추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체성 자율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신경인 거고. 그래서 그럼 신경세포체가 중추에 있고 중추 밖으로 이렇게 축삭도리가 빠져나왔어. 그럼 얘는 원심성인 거 구분하겠지. 그리고 반응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대. 그래서 중간에 시냅스가 없잖아. 그럼 이 원심성 신경은 누구다? 체성 신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시냅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 중추 밖에 시냅스 형성돼 있지. 그러면 뭐라고? 자율이 된다고. 됐어? 어떤 반응기와 연결된 애도 중추 밖에 시냅스가 있잖냐? 그럼 얘도 뭐야? 체성이 아니라 자율이 된다 이거지. 됐지? 자, 그러면 체성과 자율을 구분했으면 자율 중에서 내가 부교감이냐 교감이냐를 구분해야 되겠지? 구조적인 특징이다. 잘 봐. 부교감 신경의 중추 밖의 시냅스 기준이야. 이 시냅스 기준으로 시냅스 앞에 누련, 즉 시냅스 이전 누련이 되겠지. 시냅스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길잖아? 얘는 부교감이야. 됐지? 시냅스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짧아. 그럼 얘는 뭐다? 교감이다. 됐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연결시키잖아. 중추 밖의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에 누련이 뒤에보다 짧지? 그럼 얘는 뭐야? 자율 중에서 교감이라고. 그래서 얘는 시냅스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길잖아. 그럼 얘는 자율 신경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부교감이 되는 거지. 됐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뭐냐면 원심성 신경 중에서 특정 반응기와 연결된 이 원심성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니 물어봐. 만약 이 반응기가 얼굴 아래에 있대요. 얼굴 아래에 있는 반응기면 이 원심성 신경은 마지막 중추를 빠져나올 때는 무조건 어디서 빠져나오니? 척수에서 빠져나오지. 그럼 애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는 거야? 척수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얘는 체성이잖아. 그러면 이 신경세포체로 연결된 이 원심성은 원래 어디로부터 출발했을 거야? 대뇌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였을 거라 이거지. 이해 되겠냐? 이제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니 물어봐.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감신경은 어느 반응기가 됐든 얘는 무조건 어디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척수신경 거쳐 나오지. 그럼 교감신경이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어디 있다라는 거? 척수에 있다라는 거. 되겠어? 자, 그 다음 문제는 부교감이야.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니 물어봐. 됐지? 이거는 이 반응기의 실제 조절 중추에 따라서 달라져. 즉 무슨 말이냐? 이 반응기가 만약에 방광이라 가정을 하잖아. 그럼 방광은 원래 중추가 누구였다고? 척수였다고. 그럼 척수랑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런은 그냥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척수에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척수가 된다고. 얘가 뭐라면? 방광이라면. 됐어? 근데 만약에 이 반응기가 소화기관이래. 됐지? 소화기관이 뭐 식도가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소장 될 수도 있고 대장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이다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소화기관이 됐든 이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이제 척수가 아닌 거야. 왜? 방광과 대장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을 빼면 전부 다 무슨 신경이라고 그랬어? 뇌신경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소화기관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해당 중추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소화기관의 통제는 원래 누가 있지? 연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했던 거야? 연수. 그럼 얘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 또 다른 반응기 예로 눈에 있는 홍채라는 근육이야. 됐지? 홍채는 누가 통제하니? 중뇌가 통제하잖아. 그럼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중뇌에 있다 표현을 한다고. 됐어? 이렇게. 근데 교감신경은 얘가 방광이든 얘가 소화기관이든 얘가 홍채든 이 자율신경인 교감은 무조건 척수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느 반응기가 됐든 무조건 척수야.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항상 이 반응기에 해당 조절 중추에 시냅스 이전 누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됐지? 이렇게.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정지시켜서 해당되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잡아줘야 할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흥분 전달 물질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신경세포에서 다뤘던 흥분 전달 물질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고. 됐지? 원심성 신경을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 됐지? 원심성 체성신경의 최 말단 부분에서는 항상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아세틸콜린. 됐지? 자, 그 다음 부교감신경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 교감신경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은 전부 다 A와 동일하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됐지? 내가 그럼 그림상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란 얘기야. 이해 되겠지? 딱 하나만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 최 말단 부분이야. 교감신경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만 뭐가 분비되냐면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고. 됐지? 이걸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됐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할 내용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겠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심성 체성은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연결된 반응기가 얼굴에 있냐 얼굴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바로 구분해내면 돼. 하지만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은 얼굴 아래든 얼굴 위가 됐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얘는 척수를 거쳐 나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방광만 뺀 나머지는 우리가 뇌신경으로 빼면 된다고 그랬지. 특히 부교감신경이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실제 각각의 중추가 어느 반응기의 조절에 관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면서. 됐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홍채라는 근육이야. 홍채라는 근육은 누가 통제하지? 중뇌가 통제를 하지. 그치? 그럼 중뇌로부터 원심성 신경이 뻗어나오니까 당연히 자율신경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중에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에 해당되니까 척수를 거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일 거야. 이해 되겠지? 그치? 그럼 교감신경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오냐? 척수를 통해 빠져나오잖아. 척수를 통해 빠져나와서 시냅스 형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일 거라고.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중추 안의 구조가 아니라 중추 밖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 중추 밖에 시냅스 있고 중추 밖에 시냅스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홍채라는 근육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원래 척수가 통제했던 건 아니지. 왜? 중뇌에서 출발하는 거지. 중뇌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시냅스, 교감신경에 시냅스 이전 노련의 신경세포체는 그래서 척수있는 거고,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노련의 신경세포체는 해당 중추에 있다는 거. 그 중추가 누구냐? 중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지. 됐지? 자, 예를 들면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분명히 얼굴 아래에 있지만 여기와 연결된 자율신경은 얼굴 아래든 얼굴 위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치? 원래 심장의 조절 중추는 누구냐? 연수라고, 연수. 그치? 그러면 연수로부터 뻗어나오는 부교감신경은 척수를 통하지 않고 얘들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야 이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은 어디를 통해 빠져나온다고? 교감신경은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됐지? 그럼 심장이 아니라 이걸 소화기관으로 가져보자고. 심장이든 소화기관이든 어찌됐든 주중추는 누구야? 연수지. 그럼 소화기관과 연결된 자율신경도 부교감은 뇌신경, 교감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됐지? 자, 마지막으로 방광이 있어요. 이게 방광이야. 그래서 방광이 원래 중추는 누구야? 척수라고. 그럼 척수로부터 교감과 그 다음에 부교감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되겠냐? 됐지? 대체적인 해부학적 내용을 보면 교감신경은 이렇게 척수 중앙에 많이 몰려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척수 끝부분에 보통 존재를 해요. 이해되겠지?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빠져나오는 중추는 누구냐? 그러면 중내, 그 다음 연수, 그 다음에 척수 중에 끝부분 이라 표현하면 돼. 물론 끝부분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척수도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 됐지? 하지만 교감신경은 항상 어디로 뻗어나온다 이거지.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됐지? 어렵진 않지? 선생님, 그럼 간내는 어떻게 된 거야? 간내. 자, 다시 한번 내용 보면 얘가 간내지. 그치? 우리가 뇌 분비기 때 다루겠지만 간내의 명령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이자 중에서 이자섬이라는 조직이 있어. 됐지? 참고로 이자샘하고 이자섬은 여러분 좀 구분해야 돼. 됐지? 이자샘에서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럼 소화는 누가 통제하지? 연수가 통제해. 그래서 얘는 연수의 명령을 받는 거야. 이자섬에서는 뇌 분비 물질이 분비된다고. 뇌 분비 물질을 통제하는 중추는 간내야. 그래서 이자섬과 연결된 자율신경을 해석을 할게. 이자섬도 두 개의 자율신경인 교감과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자섬의 주 조절 중추는 누구다? 간내야. 그래서 그럼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교감은 의심할 필요 없이 어디를 통해 빠져나온단 말이야.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야. 교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부교감 볼게. 부교감은 이제 뇌신경인데 이 부교감은 보통 해당 중추에서 바로 뻗어나오잖아. 근데 간내에서 출발하는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은 특이하게 바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얘들은 보통 어디를 통해 빠져나오냐면 연수를 통해서 보통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간내에서 직접적으로 빠져나오는 부교감은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얘는 간내의 통제를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교감 신경 시냅스 이전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간내는 다이렉트로 부교감 신경이 뻗어나오는 자율신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간내로부터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주로 연수를 거쳐서 나온다는 거. 됐지? 근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수능에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로 중내, 연수, 척수와 관련돼서 주로 물어본다 이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잡고 가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척수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의 신경세포체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그림상 보시면 얘가 척수의 구조야. 여기가 속줄 보이고 여기가 겉줄 보이지? 그럼 현재 여기가 훅은 정근이 했기 때문에 정근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빠져나오는 애가 원심성인데 그 중에서도 교감이래. 왜 교감이라 표현했을까? 중추밖에 뭘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시냅스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인 거지. 됐지? 선생님, 그럼 얘는 중추 안에 있는 시냅스 아닌가? 아니, 척수는 여기 통로를 뺀 여기를 정확하게 척수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시냅스가 척수 밖에 있어 시냅스를 형성한 거고 앞에가 짧으니까 얘는 교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골격근이 딱 가정을 할게요. 골격근과 연결된 원심성 누련이 여기 척수로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연결될 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잘 봐.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막 빠져나오는 원심성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항상 척수 속질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걸 살짝 더 응용시켜서 뭐라 표현을 하냐면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련의 신경세포체는 분명히 어디 있어? 척수에 있는데 척수 중에서도 어디에 있니? 그러면 겉질이 아니라 속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련의 신경세포체는 속질에 있는데 이 속질을 다른 말로 무슨 질이라 불러버려? 회색질이라 부르기 때문에 회색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해부학적 구조까지도 물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잡아내시라고.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율신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됐지? 자, 오른쪽에다가는 교감신경을,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부교감신경을 표현을 해놔서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의심할 필요기가 됐든 전부 다 어디서?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이제, 그럼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냐? 그러면 그 해당 반응기를 실제 조절하는 중추에 있다고. 그럼 홍채의 주 조절 중추는 중내이기 때문에 여기 부교감신경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중내에 있을 거라고. 되겠지? 자, 그 다음 소화기관은 원래 누가 통제? 연수가 통제하지. 그럼 소화기관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심장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통제하니까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연수에 있는 거고, 호흡근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통제를 하지. 그럼 호흡근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도 연수에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방광은 특이하게 원래 중추가 누구였어? 척수였어. 그래서 척수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는 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부학적 내용을 보면 교감신경은 대체적으로 척수 중앙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해당 중추에 존재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교감신경은 중내, 연수, 척수 중에서도 아랫부분에서 뻗어나온다. 이 아랫부분 중요하지 않아. 중내, 연수, 척수에서 빠져나온다는 점. 이해되겠지? 간내에서는 직접적으로 부교감신경이 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보통 연수를 통해 빠져나오기 때문에 간내가 보통 생략이 된다고. 됐지? 자, 교감신경은 항상 어디서 빠져나온다? 척수에서 빠져나온다. 해부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가운데인데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척수에서 빠져나온다. 오케이? 됐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적용시키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앞의 그림, 이론 구조가 완벽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자율신경 부분만 이 그림에다가 실제 접목을 시킨 거야. 이 그림이 위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다. 됐지? 거의 여기서만 나와서 지금까지. 됐지? 말초신경계와 관련돼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응기별로 교감신경에 의한 명령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명령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반응기에서 서로 반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지? 이 반응의 종류까지도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된다. 됐냐? 홍채를 볼게요. 홍채의 주 중추는 누구야? 중내지? 그럼 중내가 교감을 통해서 홍채한테 명령을 때려버리면 동공의 크기는 커져요. 됐지? 부교감은 그 항상 반대니까 작아진다. 됐지? 자, 그 다음 심장과 호흡근과 소화기관의 주 조절 중추는 누구야? 연수지. 참고로 기관지는 호흡기관에 들어가니까 호흡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관여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연수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는 빨라지고 호흡 속도도 빨라진다고. 그럼 반대로 부교감은 오히려 이 박동 속도나 호흡 속도를 줄이는 데 관여를 하겠지.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교감신경은 내 몸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은 내 몸을 전체적으로 비활성화시켜주는 방향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소화기관 운동, 그 다음에 방광의 크기 조절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잡으시라고. 실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이때 소화기관의 주 조절 중추는 연수고, 그 다음 소화기관 운동이라는 얘기는 소화기관이 근육 자체의 움직임도 포함이 되지만 소화액의 분비까지도 같이 포함된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이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해 되겠지? 소화기관은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오히려 소화운동이 억제가 돼. 부교감신경이 오히려 소화운동을 뭐 시키더라? 촉진시키더라. 그래서 그 다음 방광의 크기야. 방광은 원래 누가 조절하지? 척수가 조절하지. 그럼 척수가 교감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방광의 크기가 오히려 커져요. 또는 이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방광이 커진다 이거지. 그럼 오줌을 그만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치를 확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야. 됐지? 그럼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그때가 보이죠? 작아진다고. 즉 뭐 한다는 얘기야? 수축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잘 구분해내시고, 그 다음에 기관지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물어본 적은 없어.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서 좀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외우고 가자고. 기관지는 호흡기관이지, 그치? 됐지? 교감신경은 호흡운동을 촉진시키니까 기관지를 통한 기체 이동량을 많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기관지의 크기, 즉 두께를 확장시켜버리지. 얘는 축소시키는 거. 됐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자료가 이제 원심성 신경들 중에서 체성과 자율신경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중추에 있다고. 중추 밖에 시냅스가 없으면 체성, 시냅스가 있으면 자율이지. 앞에가 길지? 부교감. 앞에가 짧으니까 교감. 됐지? 간혹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까지도 물어보더라고. 지금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마리집이 존재하는 신경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
됐지? 원심성, 체해성은 그냥 100% 마리집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교감과 교감은 특이하게 시냅스 이후 누려는 밑마리집이야. 즉 마리집이 없다고. 시냅스 이전 누려만이 마리집을 갖고 있다. 오케이? 되겠지? 자, 다시 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항문전달물질. 여기가 뭐니? 아세트콜린. 여기도 아세트콜린. 여기도 아세트콜린. 여기도 아세트콜린.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104쪽에 나와 있는 심장의 박동 속도와 그다음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종종 나왔던 문제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관련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사례이고 학교 선생님들 일부 중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정리하자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되겠지? 심장 박동은 원래 누가 조절하지? 연수가 속도를 통제하는데 연수가 통제하지 않으면 심장은 지 스스로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중심이 바로 동반결절이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박동원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그랬지? 박동의 원인이 된다. 됐지? 그럼 동반결절에서 신호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그럼 이 신호가 심장한테 계속 전해지게 되면 이 신호에 맞춰서 심장이 박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동반결절만 주도하면 심장 박동 속도는 절대 바뀌지 않아. 항상 일정하다고. 근데 속도의 변화를 주려면 누가 관여한다는 얘기야. 연수가 관여하는 거지. 그래서 연수가 동반결절한테 주기를 좀 짧게 해라. 주기를 좀 길게 해라 해서 심장 박동의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동반결절에서도 그럼 자신한테 명령을 내릴 때 얘는 신경세포는 아니지만 신경세포와 같이 전이의 변화를 통해서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동반결절에서도 신경세포 내부와 같은 막전이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됐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특정 시간당 동반결절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횟수가 있어요. 이 발생 횟수는 곧 그 시간 동안에 뭐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심장 박동 횟수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심장 박동 횟수를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이거는 곧 뭐가 돼? 심장 박동 속도라는 개념이 된다고. 이게 되겠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다.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오케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당 1분을 내가 잡아볼게요. 1분당 활동전이 발생 횟수가 75회야. 그럼 이 시간 동안, 즉 1분 동안 심장 박동 횟수도 몇 회라는 얘기니? 75회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지? 동반결절만 주도하면 평균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이거야. 됐지? 근데 여기에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을 때려버리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가 분비돼?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겠지. 그럼 이놈이 동반결절한테 명령을 때리면 아, 동반결절은 심장 박동 속도를 빠르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시간당 발생 횟수를 높여버린다고. 그러면 심장 박동 횟수가 빨라지겠지. 그럼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반대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이 시간 동안에 아, 심장 박동 속도를 줄이라는 거구나. 그럼 활동 전이 발생 횟수를 줄여버린다고. 그래서 그럼 심장 박동 횟수도 줄어들겠지. 그럼 그 결과 심장 박동 속도도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 되겠냐? 됐지?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 거야. 어렵지 않아, 절대. 자,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당 막전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막전이냐면 동반결절에서 일어나는 막전이야. 그래서 동반결절에 교감과 부교감을 통한 명령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동반결절에서의 막전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럼 이 시간 동안에 활동전이가 몇 번 발생했냐? 3번 발생을 했지. 됐지? 자, 그런데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 말은 같은 시간 동안에 활동전이 발생 횟수를 늘려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이 같은 시간 동안에 활동전이 발생 횟수를 줄여버린다 이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돼.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결과는 무슨 신경을 작용시켰을 때야? 교감신경을. 이 신경은 부교감신경을 작용시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됐어?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됐지?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됐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신경계 질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질환은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중추신경계에 의한 질병이냐, 말초신경계에 의한 질병이냐 이렇게 2개로 구분한다고 해. 되겠지? 타이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됐지? 수능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의미만 알면 된다. 됐지? 자, 대표적으로 DNA와 관련된 질병이 있어요. 됐지? 그럼 DNA의 신경세포가 나이가 들면 알아서 막 파괴가 되거든. 신경세포 수명이 다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세포의 수명은 대략 60에서 70년이야. 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신경세포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됐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세포의 사멸로 인해서 그 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퇴행성이라 불러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병이란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치? DNA의 신경세포가 일부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DNA의 기능이 저하가 되겠지. DNA에 의한 기능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DNA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의식화란 말이야.
그러면 의식적인 활동, 예를 뭐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명령으로 인한 의식적인 반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고등정신 활동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기억력이 감퇴가 될 수도 있고, 논리적인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뇌와 관련된 기능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됐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치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대뇌와 관련된 기능의 저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됐지? 자, 두 번째가 이제 파킨스병인데, 이제 파킨스병 같은 경우는 뇌 중에서 중간뇌와 관련되는 질병이다. 되겠지? 중간뇌의 신경세포가 역시 시간이 다 돼서 점점 사라지는 현상, 역시 퇴행성 질병 중 하나인데, 중뇌의 신경세포, 즉 중뇌 연합신경세포가 되겠지?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도파민, 흥분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뇌를 지나가는, 즉 대뇌로부터 출발해서 중뇌를 지나가는 원심성 신경에, 여기 원심성 신경의 정보 이동에 있어서 이 도파민이 이 과정을 조절해 준다고, 얘가.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뇌를 통한, 원심성 신경을 통한 명령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됐지?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야. 됐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떨림, 그 다음에 발떨림, 얼굴 떨림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 손발 떨림이라든지 얼굴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통제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다.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질환은 알츠하이머는 대뇌와 관련되어 있고, 파킨슨병은 중뇌, 신경세포의 도파민 분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말초신경계 질환인데,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루 게리병이 있어. 실제 질병의 명칭은 근유축성 측상경화증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원심성 누련, 특히 운동 누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즉 이 세포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이러겠지? 그러면 특정 반응기가 반응이 되려면 중추의 명령을 이 사이에 원심성 신경이 연결해줘서 명령을 전달해야 얘가 반응할 거 아니냐? 됐지? 근데 얘가 선택적으로 파괴가 돼버린다고. 그럼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 그러면 중추는 계속 명령을 때리지만 이 명령이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럼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동신경세포에 파괴된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몸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반응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 반응기의 대표적인 애가 무슨 근들이 있어? 골격근들이 있다고. 이 골격근들이 점차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내 몸이 점차 딱딱해지는, 되지?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호흡근이 위축이 돼요. 호흡근과 연결된 원심성 신경이 파괴가 되면 호흡근한테 주기적으로 명령을 내려줄 수 없다고. 그럼 우리는 호흡 운동에 지장을 받겠지? 결과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가장 마지막 단계다.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프선 병인데, 이 레프선 병은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 둘 다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신경세포의 원인은 모르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두 신경에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구심성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자극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중추로 전달이 안 될 것이고, 원심성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루게리병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생길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감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거나, 내가 의식적으로 내 몸을 통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됐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신경계 질환 중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근유축성 측사경화증의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실제 이 세 가지 사례와 특정 중추라면 어느 뇌와 관련되어 있는지, 근유축성 축상은 원심성 누련의 선택적인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된다. 아직 수능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말초신경계와 신경계 질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말초신경계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신경계를 한번 여러분들 직접 그림을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